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선 결과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까지 하자 우 의원은 부적절한 갈라치기라며 발끈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도 주장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 직후 심한 공황을 겪었다는 소속사의 해명과 달리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은신하던 구리 시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면택 의협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를 향해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패한 데 대해서 그 불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을 찾아내자는 글까지 올라왔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의장 선거 결과를 본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이긴 우원식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과의 당사자가 돼버렸죠. 부적절한 갈라치기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7 첫 소식은 서영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썼습니다. 이어진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는 당원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신임 의장이 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하면서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자 당내 의원들을 향한 반감을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선인과 당원을 분리하려는 부적절한 갈라치기라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의장 선거 결과를 두고 갈등 조짐이 보이자 당 내에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세 표가 뭘 어떻게 가른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거잖아요. 내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잡음 속에 국회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될 우원식 의원은 6월 중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고 대통령 거부권 저지에 필요한 8석은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며 정부 여당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후폭풍을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는 선택이 나오며 지지층을 중도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만 봐도 대부분 친윤석열계니까요.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당선인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걸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우 의원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다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속내가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중도 노선 확장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권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며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의힘은 원내부터 비대위 구성까지 친윤계 색채가 오히려 더 짙어졌는데 민주당은 다양성이 지켜졌다는 이유란 설명입니다.
여권 내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관계자 역시 민주당 내 자정 기능이 작용한 기류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광훈 전 원내대표도 당내 온건파였지만 결국 강성 당원들의 공격당했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쉬움까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영남 친윤계를 빼면 사람이 없지 않냐며 우리는 민주당처럼 선택할 대안조차 없단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친명, 비명, 계파 가릴 것 없이 이번 선거 결과를 당내 갈등으로 해석하는 건 비약이다. 이렇게 입을 모두 모았습니다. 네. 공천 문제가 달려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극심했던 지난 2, 3월의 계파 갈등처럼 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추미애가 더 맞다라고 지지한 당원의 마음을 민주당 당선자들이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한 배신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특정 후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흔들린 거다. 일극 체제가 평가를 받은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극 체제가 흔들렸다는 분석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낸 말 같다라고 했는데요. 대선 경쟁을 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됐으면 오히려 더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명계 한 의원은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갈등은 아니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이 손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앙금이 남았다면 이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각의 일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 연임. 여기에는 영향을 줄까요?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 이런 데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이 대세론을 흔들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민주당 한 의원 역시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은 없겠지만 이 대표 연임에 순풍에 돛 단듯이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 당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탈당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네, 오늘도 저희가 관련한 글들 좀 찾아봤는데 비판 글들 계속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있는 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앞으로는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 빼고 왜 아무도 의사표시를 안 하냐는 등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인증글과 함께 조국 혁신당에 가입하겠다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당원은 늘어났습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국 혁신당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당장 당원 가입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당 한 관계자도 관련한 글이 많이 보여서 당원 가입 추이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온라인상에서 느껴지는 반발만큼 당원 가입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원 가입에 유의미한 변화는 따로 없다면서도 지난 3월 창당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당원은 17만 명가량으로 알려지는데 조국당 관계자는 다른 이슈보다도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비롯한 공개 행보를 할 때 당원 가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총선 백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로 작성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결국 조정훈 위원장이 대통령도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오늘 공천평가회의에는 외부 공관위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조정훈 총선 백서 TF위원장은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특정인 공격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TF 공천평가 회의에는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당연직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 등만 참여했고 외부 공관위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내부 토론과 반성 없이 TF의 일방적 참석 요구에 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공관위원은 이번 회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간 제기돼온 특정인 겨냥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반발과 불참이 이어지자 오늘 회의에선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관위가 좀 자율성,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게 가장 다시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TF는 이르면 이달 말 한 전 위원장을 만나 총선 패배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도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오늘은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요구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띄우고 국민의힘이 반응하며 불붙은 개헌 논의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과 개헌특별위원회를 공식 제안한 조국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7가지 개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최소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앞서 민주당에선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한 데 이어 신임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일이 반응하고 거기에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기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개헌 문제는 포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도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개헌 논의는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 정치 톡톡은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위축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같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초선 당선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 경북 초선 당선인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2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 이거네요. 또 다른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대체로 정부 성공 방향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직접 하셨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 이제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하란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총선 이후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초선 당선인들과 추가로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5만 5천 개,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수입니다. 전화번호. 네, 윤상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역구 관리 비법을 얘기했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적 사항을 다 기입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장된 번호가 늘어나면서 폰을 바꿨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폰을 쓸 때는 5천 개가 안 됐는데요.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꿔서 전화번호가 한 5만 5천 개 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 국산 스마트폰도 저장할 수 있는 번호 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 한국 제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알 체크 아주 좋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치인 생활을 많이 할수록 번호가 많았습니다.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한 5천 개 정도 됐고요. 네. 재선 의원 이상이면 보통 10,000개를 훌쩍 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14,000개, 송석준 의원의 경우 36,000개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전 국민 25만 원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한 강연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거라며 선별 지원을 하자고도 했는데요. 25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가게가 확 활짝 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우선은 선별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친명 단일 대우에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같은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소회가 담겼는데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는 최상의 케미였다고 문 전 대통령은 회상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안해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 이후 처음으로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소회가 담겼습니다. 재임 기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후일담이 주를 이뤘는데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미 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딜로 끝날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나중에 내게 후회한다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656쪽 분량의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기 드문 장면이죠. 여야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 후보자가 주식 거래 내역, 배우자의 로펌 재직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오 후보자는 최 해병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오동훈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편법 증여를 받은 딸의 아빠 찬스와 운전기사로 특혜 채용된 부인의 남편 찬스에 대해 여야 모두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후보자의 월급이 높아지자 그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본인이 받을 월급을 좀 나눠서 지급한 것 아니냐. 오 후보자는 그때마다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 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아니,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 후보자는 또 최혜병 특검과 관계없이 현재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혜병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항명 혐의를 다투는 네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한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관 측 MBN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해병대 전우들과 현수막 앞에 섭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 채택해달란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 사건 피해자고 이첩 보류와 관련된 인물이란 게 이유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MBN에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장관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다음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빼라 지시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의 대질은 무산됐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 사단장은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항명 사건 재판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의료계간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죠. 그런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판단을 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을 시켜준다는 승진 회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힌 정부와는 달리 임 회장은 판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그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곧바로 개인 의견이 아닌 의료계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발언 수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제1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추가 진료 거부와 현장 미복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희망적인 신호도 조금씩 잡힙니다. 빅5 병원 전임의들의 계약률이 70%를 넘긴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 초기엔 3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말이죠. 교수들과 함께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이들이니만큼 전공의들도 마음이 움직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이 본격화하자 세부 진료 과목을 보는 전임의들도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난 2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33.6%, 이중 빅5 병원은 33.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빅5 병원의 계약률은
70%대로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공보의 소집 해제와 군의관의 전역, 의대 증원의 반발에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의 복귀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사법부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계약률은 계속 반등할 걸로 전망됩니다. 전임의 복귀를 마중물로 집단 이탈한 전공의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닐 거예요. 집단 행동으로서 정책이 무력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가가 끝난 뒤 선거법 위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설전이 심했죠.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이 대표가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당무 복귀 하루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 당무 복귀 하루 만에 법원 출석하시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 시작부터 이 대표 측과 검사 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측이 문제 삼은 건 이 대표가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 표시 가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자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결제한 호주 출장 공문에는 참석자 명단에 김문기 처장 이름이 없습니다. 김 차장 이름이 들어간 건 같은 달 24일 공문인데 이를 이 대표가 결제하지 않았지만 1일 공문과 섞어 이 대표가 결제한 것처럼 표시 가리를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했다는 허위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에 검사 측은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에는 두 공문을 모두 확보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았다며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집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뒤 주변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소속사는 당시 김 씨가 심한 공황 상태여서 매니저를 불렀다고 했죠.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음주도 안 했고요.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1시 5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 내부 모습입니다. 김호중 씨가 서울 신사동에서 사고를 낸 뒤 2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이곳에서 매니저와 함께 발견됩니다. 진열대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고른 김 씨는 가려다 몸을 돌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캔맥주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사고 직후 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수습을 못했다던 소속사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맥주 4캔, 음료 2개, 그리고 과자 하나 사갔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 모르겠더라고요. 김 씨 일행이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동안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편의점 행적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와 술집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내일부터 경남 창원 공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 민희진 씨가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만큼 이대로 주총이 열리게 되면 민 대표를 해임하겠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의 요청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어도어 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난 10일 상정되자 민희진 대표는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우리말 잘 안 듣지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오늘 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문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해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해임은 하이브에게도 큰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 시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5년간 대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하고 방패로 내세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탈취를 위해 투자자들을 포섭하려 했다면서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해 시스템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탄원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보라매역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전봇대가 통째 뽑혀 날아갔을 정도였는데 교통 신호기까지 파손돼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회색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차량 파편이 도로에 질비하고 전봇대는 통째로 뽑혀 날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이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고 어떤 여자분이 쓰러져가지고 막 엄청 울고 계셨어요. 이 사고로 A씨와 80대 동승자, 보행자 2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교통신호기가 파손돼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3시간 동안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70대가 넘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운전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몸통보다 날개가 훨씬 커서 팅커벨이라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는 입이 퇴화돼 사람을 물지 못하고 그냥 야생동물의 먹이로만 사는 이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 징그럽죠. 이른바 핫플레이스인 서울 성수동에도 저녁 때만 되면 이 하루살이가 모여들어서 해인과 상인 모두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강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날벌레들이 서울 성수동 거리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팅커벨이란 별명의 동양 하루살입니다.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산책하는 주민들은 이제 익숙한 듯 아예 전기파리채를 들었습니다. 이거 왜 들고 나오셨어요? 벌레가 많아서요. 하루살이. 상인들이 조명을 끄고 물도 뿌려보지만 하루살이는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근데 한 2, 3년 전서부터 이게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시죠. 젊은 층에서는 좀 너무 징그럽다. 경기 남양주 등 한강 중상류에서 기승을 부리던 동양 하루살이가 몇 년 새 성수동을 포함한 서울 도심에 무더기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먹이가 많아지고 4월 이상고온으로 수온도 오르면서 일찍이 개체수가 늘었는데 빛에 이끌리는 습성 탓에 최근 불야성을 이루는 성수동 도심까지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우월합니다. 출현도 빨라지고 이끼들이 또 그동안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동양 하루살이가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익충인데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한강에 함부로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색의 가로등을 광도가 낮은 황색 등으로 바꾸고 라벤더와 같은 기피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골프 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보는 홀인원.
첫 샷이 단번에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면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고 그래서 밥도 사고 하면 돈이 꽤 들기에 이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준다는 멤버십에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연락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 연락이 닿아도 가입 안내만 가능하다. 상금 안내는 할 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를 즐기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가입한 홀인원 멤버십 화면입니다. 해당 업체는 6개월 구독료 3만 6천 원을 내면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입 한 달 뒤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증거사진과 인증서를 올렸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 상품보다 가입비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중복 보상도 되기 때문에 구자번호, 스코어 카드 등 제출을 하라고 해서 또 추가로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홀인원 멤버십 고객센터는 먹통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며 영업 중인 해당 업체의 앱 리뷰를 살펴보자 역시 상금을 못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통상 식사나 부대 비용을 내야 해 이 같은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전년보다 9.4배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금을 안 주는 계약 불이행이 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 상품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원은 무제한 상금 지급 등 달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로봇 개가 등에 기관총을 달고 훈련하는 모습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로봇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강아지 모양의 로봇개, 반려 로봇이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무기화된 겁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캄보디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중 사열하는 군인들 사이로 허리까지 오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얼핏 개 모양으로 생겼는데 뒤에는 기관총이 장착돼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무기화된 로봇개로 훈련에서는 소총 사격 시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의 뒤질세라 로봇개의 활용을 일상생활에서 군사까지 다양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도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목표물 조준은 AI 인공지능이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봇개가 구조 등 일상생활을 넘어서 무기화로 진행된다면 위험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청양고추보다 300배 매운 과자를 먹고 숨진 10대 소년 기억하십니까? 이 소년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안전성 논란에 제조사 측은 제품을 회수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에는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를 먹은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 헛구역질을 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같은 과자를 먹은 10대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결국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이들이 먹은 건 작정하고 맵게 만든 과자 파키 칩스로 관 모양 포장지 위에 해골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인기인 볶음라면보다 최대 500배 매운데 이 과자를 먹은 뒤 음료를 마시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원칩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미국에서 14살 해리스 윌로바가 이 과자를 먹고 숨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검의가 밝힌 사인은 심장마비로 선천적 심장질환이 악재가 됐다고 덧붙였지만 해리스는 농구 선수로 활동할 만큼 건강했습니다. 가족들은 원칩 챌린지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I pray to God that no parent will go through what I'm going through. I don't want to see anybody hurting the way I'm hurting. 제조사 측은 소매점 판매를 중단했지만 인터넷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챌린지 영상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창 잘 먹고 자랄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급식이죠. 그런데 사람이 부족해서 허겁지겁 부실하게 음식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논란이 된 중학교만 봐도 정원이 9명인 급식실에 조리원이 딸랑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급식 노동자 구인난에 허덕이는 전국 학교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째 급식 조리사로 일해온 오정윤 씨는 1년 반쯤 전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양쪽 폐에 2개의 결절이 발견됐고 폐암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눈물밖에 안 났어요. 노래팬에 전 붙이면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마시면서. 이은주 씨도 24년째 무거운 걸 자주 들다 보니 손목과 허리 등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화상도 되게 많이 입고 있어요. 뜨거운 물을 저희들이 많이 쓰니까 퇴근을 병원으로 많이 해요. 하지만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198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방학에는 급여가 없어 1년 중 3개월은 무급 생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최근 부실급식 논란이 일기도 했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원 단 2명이 책임지면서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급식 조리사 1명당 학생 130명의 식사를 담당하는데요. 서울 공공기관 식당 조리사가 6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충남은 급식실 신규 채용 미달률이 30%, 충북과 제주는 60%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 대체 인력 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가 조리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리 로봇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근본적인 인력 부족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해 5도는 대표적인 꽃게 어장이지만 북방 한계선이 코앞이라 제한이 적지 않았었죠. 정부가 지난달 여의도 60배 크기만큼 조업구역을 넓혀주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넓어진 서해 5도 어장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인천에서 날아오른 헬기 아래로 드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어선이 조업 중인 연평도 인근 해역입니다. 지난 4월부터 축구장 2,300여 개 크기, 삼각형 모양의 어장이 늘어났습니다. 어업 지도선이 있는 백령도를 향해 가면 이보다 6배나 큰 사다리꼴 모양의 신설 어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방 한계선과 가까워 조업 통제가 작고 반복 조업으로 황폐화됐던 서해 5도 어장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확대된 어장 면적은 여의도의 60배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80억 원가량의 어업 수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장 확대 한 달 만에 4월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만 킬로그램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민들은 반색합니다. 농사꾼이 전담이 늘어났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어장이 확장이 되는 거는. 정부는 조업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해 특정 해역 어장 확대라든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 어장 시험업 허용 이런 것들은 추진 완료했거나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봄 꽃게철을 맞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 함정도 늘리고 처벌 대상도 확대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방치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데도 젊을수록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젊으니까 하고 아예 혈압을 확인해 보지 않는 건데 최근 20대에서 30대 사이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4살인 이순희 씨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혈압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한때 심각했던 고혈압을 약물로 관리한 뒤부터 혈압계를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올 적마다 와서 혈압 체크해가지고 진짜로 정상 많이 됐습니다. 높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완전 정상으로. 30대 이상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인 유병률은 28%쯤 되는데 30대도 10%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고혈압 인지율은 24.8%, 20대는 19.3%에 불과해 87.1%인 70세 이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젊은 환자 가운데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 비해 20대 고혈압 환자의 비율은 27.9%, 30대 환자는 19.1%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 가운데서도 증가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과 직결되는 고혈압은 전체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합니다.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합병증, 그리고 뇌졸중 같이 혈관이 터지거나 안에 뇌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합병증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젊다고 해서 고령층에 비해 이런 고혈압을 잘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혈압을 좀 재고 만약 혈압이 높게 측정됐으면 병원에 가서 혈압을 꼭 고혈압이 있는지 검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는 점이 우려된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조기 발견과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북한이 동서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휴전선 북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많게는 수천 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비무장지대에 대거 투입해서 말이죠. 지난해 12월엔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금강산 연결 육로인 동해선에도 지뢰를 묻었었죠. 참, 오늘 오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휴전선 북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강원 고성 일대 동해안부터 철원, 경기, 연천, 중부전선까지 총 248km에 달합니다. 굴착기 등이 투입된 지뢰 매설과 함께 작전 때 사용하는 휴전선 접근 통로를 중심으로 철조망과 GP 등 각종 구조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몇 군데에 나무를 베는 불모지 작업을 하고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며 몇백 명씩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휴전선 일대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후 처음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육로가 아니라 군사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적대적 교육 관계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를 촘촘히 매설해 국경선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며 관련해선 유엔 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의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하루 만인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은 베이징에서 1200km나 떨어진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중국의 7대 군사대학 중 하나인 하얼빈 공업대학이 있거든요.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며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곳인데 미국 보란 듯이 여기에 간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방중 이틀째를 맞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찾은 곳은 하얼빈 공업대학입니다. 학교 곳곳을 둘러보고 로봇팔과 악수도 했습니다. 하얼빈 공대는 중국 7대 군사대학으로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소화한 후 중러 협력의 상징 도시 하얼빈으로 온 푸틴 대통령은 또 한 번 두 나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неразрыв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напрямую способствует росту экономик обеих стран,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вает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имулирует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рабочих мест. 다섯 번째 임기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것 자체가 미국에 맞서 중러 협력과 밀착을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진핑, 푸틴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군사 도발로 한반도 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지지도 나타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내일은 5월 18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지금 이 시각 광주 금남로에서는 전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어이구 사람이 많이 있네요. 네, 저는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금남로는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오늘은 시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면서 추모 열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6시부터는 당시 시민들의 민주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 걷는 행사였는데요. 1980년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5.18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재는 본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행사가 이어집니다. 앞서 오전에는 5.18 민주묘역에서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나서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광주에 집결을 했죠. 총선이 끝난 이후니까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네, 이번 5.18 행사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모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라 어느 때보다도 현역 의원은 물론 당선인들도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함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0여 명이 내일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총선 당선인과 함께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여당과 야당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가운데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에서도 가구업계에서도 2위들의 반란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한 소녀가 깜짝 선물에 눈물을 흘리고 I drove 30 minutes was a measure of me so I could finally get it. 세계적인 래퍼도 찾아 헤매게 만든 한국의 매운맛. 미국의 한 언론은 이 라면을 손에 넣길 행운까지 빌어줍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꼭 사야 할 필수품이 됐습니다. Basically, we tried the original one. Then after that, we tried the cheese and the roast one as well. 전 세계를 강타한 매운 볶음면을 선보인 이 회사는 라면 업계 부동의 1위를 제치고 라면 대장주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시리얼 시장도 만년 2위가 1위에 올라서면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 끼를 때우는 데서 한 발 나아가 조금 비싸더라도 맛과 영양까지 챙기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많이 먹는 거다 보니까 당류 같은 게 좀 신경 쓰여서 그런 거 일부러 성분 표시 같은 거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가구 업계에도 새로운 1위가 등장했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탈바꿈한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MZ세대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신념이나 기존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들의 발빠른 변심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업계 1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물건이 없어서 날리고 빌라는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날립니다. 전세 사기 대책으로 빌라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 더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430가구 중에 전세로 나온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빌라 다가구초는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전세 물건은 쌓여 있고 공실인 집도 부쩍 늘었습니다. 방이 2개인 이 다가구 주택은 벌써 1년 가까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은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의 최대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지만 공시가격의 126%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5,600만 원에 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가 크게 줄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금액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환 보증의 가입 기준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춘천도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광주와 창원이 14도로 출발해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25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